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은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진정한 협치를 위해선 여당이 입법과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된 여권 인사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정치 공작이라며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당무 감사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전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등 1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12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말수.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민주당 경선의 풍향계 충청 표심, 그리고 윤석열 독주의 제동을 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여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야당은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를 축하하며 청와대로 초청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18명이 참석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간 본격적인 협치가 시작되길 기대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극복과 민생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말년이 없을 것 같다며 국정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원만하고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회복, 포용, 도약의 의지를 담은 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작년 원구성에 파동이 있었음에도 5차례 추경안과 예산안을 법정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뒤늦게 원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항상 머리 맞대고 서로가 파트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하나하나 어려운 매듭을 풀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여야 협치에 공감하면서도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정 부의장은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점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청와대에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역할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공작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형사 고발을 요청했다고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언론 관계자 등 1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기문란 윤석열 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 저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 윤 총장의 이 청부, 이 고발, 정치 개입,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대권 주자들도 가세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정치 공작의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비판했고 정세균 후보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는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 공작이라며 증거가 있으면 대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당무감사를 통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대선 후보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윤 후보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여야 법사위 위원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공방을 벌였는데 민주당은 법사위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황당무계한 가짜뉴스,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합동 감찰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직도 정치 공작 한 방으로 정권 교체를 저지하려는 정치 공작 술수를 부리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법사위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 새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다음은 여야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굳히기를, 이낙연 후보는 역전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충청권이 그 첫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모레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모레 세종 충북, 이번 주말 전국 대의원 순회 투표가 이루어지고 지역별 결과가 발표되는데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관측되는 민주당의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충청권의 7만 6천여 명의 표심이 초반 판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과반 이상 지지를 얻어 최종 결선 투표 없는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전략인 반면 그 뒤를 쫓는 이낙연 후보는 탄탄한 조직력을 토대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두관,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후보도 초반 결과에 따라 본선 경쟁력이 재조명될 수 있다는 분석 아래 충청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말 충청권을 제외하고 다음 주부터는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다음 주 강원도를 끝으로 약 70만 명이 참여하는 1차 슈퍼위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를 놓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당 선관위가 오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정호건 선관위원장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모레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선관위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등 1차 컷오프에 진출할 12명의 후보와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레 후보자 간담회와 공정경선 서약식으로 공식적인 경선 일정을 시작하고 오는 7일엔 대국민 보고 대회를 통해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9일과 10일엔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 12일엔 올데이 라방 토크쇼를 진행하며 대국민 소통에 나서고 13일과 14일 이틀간 100%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15일에 2차 컷오프 진출자 8명이 선정됩니다.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기독교 단체를 예방했고 홍준표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를 찾은 유승민 후보는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제도화에, 탈북 인권단체들과 만난 최재형 후보는 탈북민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결사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고사성어, 파부 침주를 내년 대선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 대표는 조직 선거나 통합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치권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초안지의 항우가 죽을 각오로 진나라의 대군을 무너뜨린 것처럼 파부 침주를 대선 키워드로 삼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권이 환골탈퇴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2030 세대를 언급했는데 현 정부의 실망에 한 번쯤은 야당의 표를 몰아줄 수 있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직선거나 통합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습을 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유세차라는 고리타분한 선거운동의 수단을 젊은 세대의 언어로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한치라도 더 중간 지역을 공략해서 승리해 보이겠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을 배제할지에 대한 이른바 역선택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늘도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를 논의했는데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못 내리고 주말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어떤 후보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가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는 대선 주자들께서도 지금의 유불리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은 결국은 국민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야당의 여권 정치인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사안에 대처할 대선 후보 검증단 설치가 지연돼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일로 검증단 설치의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치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혐오와 차별, 전쟁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절망하지 말고 손을 잡고 연대하자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 강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타카토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금붕어 어항들. 코로나 시대 자신의 공간에 갇혀 작은 대화조차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작가는 홀로 있는 어항 속 금붕어처럼 계속되는 고립은 차별과 같은 참혹한 현실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모습도 담아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추모하고 아시안을 혐오하지 말라며 반인종차별 시위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를 그린 겁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해서 힘을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응원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싸워주고. 코로나19 이후 단절감이 커진 우리 사회에서 단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벌써 근 2년이 다 돼가고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마음들이 전부 다 지쳐있고 다 그렇잖아요. 지쳐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감동받았고. 마스크를 써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아무리 지속되더라도 당신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눈에 가득 담아 건넵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김학철 작가는 30여 년 동안 노동운동을 한 뒤 이처럼 시대 상황을 반영한 작품을 그려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를테면 그러니까 인류는 연대를 하는데 각국의 지도자 정치인들은 연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전시를 한 것도 정치인들이 좀 그런 뜻을 좀 알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비틀즈의 노래 제목을 인용해 코로나 종식 이후 직접 만나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보냅니다. 혐오와 차별의 벽이 높은 현실 속에서 김학철 작가가 건네는 연대의 목소리. 아트갤러리 9월 작품전은 오는 29일까지 의원회관 1층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내 토종 백신 탄생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3상시험 시험자 투약이 시작돼 백신 주권 확보에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임상 참여로 하루빨리 우리 백신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전혜숙 백신 치료제 특위위원장은 2만 명 가까이 임상이 필요하다며 백신이 가장 빨리 출시될 수 있는 방법은 임상 시험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우편 투표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65개국 재외동포들의 우편 투표 촉구 서명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도착했다며 재외국민이 직접 공간을 방문해 투표하는 데 따른 불편과 애로를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20대 대선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일인 10월 10일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우려해 보낸 서한을 누군가 고의로 배달 사고를 냈다며 은폐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재갈법으로 반자유국가라는 국가 망신을 산 것도 모자라 은폐국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며 이번 은폐는 정부 여당 스스로 언론 통제 목적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는 해당 서한은 통상적인 대외비 문서 수령 절차에 따라 외교부에서 수령해 번역 후 어제 오전 9시쯤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실 조작 여론조사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최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표본과 응답 결과를 조작한 업체를 적발한 사례를 들면서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과태료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으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음 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서 내일 출국합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에 열리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로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179개국 중 110개국이 참여하며 87명의 각국 국회의장이 참석합니다. 박 의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코로나19 글로벌 대응에 대한 다자주의 중요성과 관련해 직접 발표합니다. 박 의장은 또 5박 7일 오스트리아 순방 기간 동안 하원 의장을 시작으로 러시아, 일본, 인도 등 17차례 양자 국회의장 회담을 가지면서 코로나 공동 대응을 비롯한 의회 외교를 펼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인데요. 민심을 해독하고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실 분이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네네. 대선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제 그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이제 개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그 한 주간의 대선 후보 적합도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운 결과가 이제 쏟아졌네요. 네. 저희가 이제 매주 이 시간에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 모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를 했네요. 두 조사 모두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간에서 두 개의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사 방법이 하나는 자동응답 조사고요. 하나는 전화 면접 방식인 거죠. 직접 물어보는. 예, 하나는 ARS이고 하나는 전화 면접 방식. 그렇습니다. 네네. 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S죠? 네, 자동응답 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29.1%, 윤석열 후보 27.4%, 이낙연 후보 13.6%, 홍준표 후보 9.4%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박빙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제치고 뭐 물론 이제 뭐 오차범위 아니긴 되니까 합니다만 좀 바뀐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쪽이 앞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좀 무리할 수 있겠지만은 순서가 그동안에 이제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면접원 조사 방식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조사가 조사 시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데 MBS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를 하고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맡아서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재명 후보 25%, 윤석열 후보 19%, 두 후보의 격차가 자동응답 조사보다는 더 크게 나는 결과고요. 이낙연 후보 10%, 홍준표 후보 10%로 홍준표 후보가 10%로 이낙연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 조사 방식은 이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두 후보의 차이가 지금 격차는 6%이기 때문에 약간 가까스로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6.2%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차 범위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자동 응답 조사보다는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홍준표 후보의 이제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상승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범보수 후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약진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볼까요?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니까 여기에는 여권 후보인 이재명이나 이낙연 후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응답자니까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범보수권 후보를 선택한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 25.9%, 홍준표 후보 21.7%. 이게 오차범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20%대로 어깨를 나란히 했고요. 유승민 후보가 12.1%, 안철수 후보가 5.3%인데 이 그래프를 계속 좀 보여주시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4.2%밖에 지지를 못 받는데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국민의힘 후보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NBS 또 한번 그 조사 결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 결과인데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 22%, 홍준표 후보 19%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여야 후보를 모두 망라해서 물어보았을 때랑 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죠.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만 물어보았을 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물론 국민의힘 또 보수층으로 받는 지지도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윤석열 후보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무야홍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신동진 앵커도 아시죠? 무조건 야권은 홍준표.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민야홍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하는 야권 후보는 홍준표. 그러니까 역선택이 분명히 이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뭐 단정지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역선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응답할 때 그래 국민의힘 이 경선 여론조사를 무력화시켜야지 하고서 본인이 고의적으로 이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엉뚱하게 답변하는 전략적으로 답변하는 의도적 역선택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무작위로 추출하고 전국의 이 유권자들 중에서 1000여 명만 이제 추출하는 것인데 구조적 역선택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구조적 역선택은 뭐냐면 한 6, 7주 전에는 이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민, 야, 홍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 야, 홍. 지금
무조건 이제 장안의 홍준표다. 하제입니다. 네, 그 민주당 정도로 이제 지지층이 선택하는 야권 후보는 홍준표. 역선택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할 경우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 여당의 지지층 결집도가 야당의 지지층 결집보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느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나는 지지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같은 정당의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63.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다른 정당의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높은 비율은 아니죠. 이건 대체적으로 이제 지지할 후보가 그래도 같은 정당의 진보층은 진보 후보를 또 보수층에서는 보수 후보를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민의힘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나와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지지층들은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지지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번에 살펴볼 바로 이제 저희 백 뒤에 바로 이 표 때문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은 같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뭐 압도적으로 높게 거의 나타났죠. 80%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도 뭐 같은 정당.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아니라 이낙연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지지하겠다가 거의 70% 가까이인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다른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다른 이낙연 후보가 아닌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지지하겠다가 45.2%로 절반이 안 되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는 이 이재명 후보와의 그 네거티브가 상당히 내홍이 깊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은 상처를 입었다. 이재명 후보가 되면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게 이 여진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당장은 화가 나서 다른 당 타 후보에 대해서 뭐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선거가 임박하면 다시 이제 화도 좀 진정이 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로 갈 투표를 할 이제 그 경향이 있다라는 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결과를 보면 뭔가 좀 감정을 털어내는 노력이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민주당은 더 필요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명락대전에 이제 후유증이 워낙에 이제 크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언론중재법에 이제 연장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긍정, 부정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하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여당이 이제 그동안에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안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과는 좀 차이가 큰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은 가짜 뉴스나 왜곡 보도. 그러니까 가짜 뉴스나 왜곡 보도는 잘못된 것이니까 언론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론이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쟁화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는 이건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 엇갈리는 반반의 대결하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 처음에 이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점점 정쟁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2006년에 한미 FTA 때도 그랬거든요. 신동진의 그 기억나시고 얼마나 그때 찬반으로 광화문 광장까지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한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한미 FTA 법안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국민의 거의 90%가 모른다였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중재법도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책적 소통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한미 FTA처럼 이번에 언론중재법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정치 성향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좀 갈리는 경향이 있다. 계속 찬반하다 보니까 이게 정쟁화되는데 국민들에게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중재법의 내용에 대해서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사점을 얻었던 오늘 주간 리서치였습니다.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이 원팀 어려웁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강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명락대전이 재점화되면서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싸움을 지켜만 보기에 답답했던 것일까요? 정세균 후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명락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계속 네거티브 공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른 네 후보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제 두 후보 간에 원팀이 안 될 것이다. 이미 지금 뭐 양 캠프 간에 공방전 벌리는 거 보면 점입 가경 아닙니까? 정세균 후보, 민주당이 진정한 원팀이 되기 위해선 제3의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되면 원팀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두 후보 말고 다른 제3의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락대전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지지층의 결집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양측의 캠프 관계자는 지지하는 대선 주자가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하면 다른 정당 후보를 찍거나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내부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로 나눠져 대선에서 패배한 2012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선 승리를 향한 멀고도 먼 원팀의 길, 민주당이 그토록 바란 원팀은 과연 물 건너가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위드 코로나 외치는 잠룡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방역 수칙은 엄격히 지키되 경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자는 주장인데요. 이 같은 목소리에 여야 대선 주자들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정액 편성해야 합니다. 부스터샷 구매 비용 등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관련 예산을 정액해야 합니다. 거리 두기 관련하여 3대 조치인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업종 제한을 원칙적 폐지를 전제로 전면 개편합시다. 정부가 공언해온 집단 면역 도달 시점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돌입해야 합니다. 먼저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코로나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저소득층 지원과 추가 접종 백신 구매를 강조했고, 이재명 후보는 손실보상 선지급 후 정산을, 정세균, 김두관 후보 등은 추석 이후부터 단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당장 영업 제한을 풀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박멸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위드 코로나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최재형 후보도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모두 대선 경선 국면에 돌입한 지금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지친 국민들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무엇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오늘 터진 고발 사주 의혹 파문이 지금 정치권의 파장이 굉장한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고, 야당에서는 대권 주자들도 역시 이제 윤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주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윤 후보는 정치 공작이라면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의혹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단계는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검찰이 완전히 사유화된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검찰의 핵심 간부가 야당의 후보에게 자료를 주면서 고발해달라고 사주한 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드러난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현직 당시의 검찰이 야당 어떤 후보에게 무언가라도 줬다라고 하면, 줘서는 안 되는 정보를 줬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아주 큰 문제로 다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대단한 정치 게이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아직은 다 가정의 기초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또 너무 섣부른 추측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약간 허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당시 이제 김웅 후보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인데, 김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률지원단이라는 그 안에 소속된 후보였을 뿐이지, 사실 법률지원단장은 당시 정점식 의원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라면 정점식 의원, 그분도 이제 검찰 출신이십니다. 정점식 의원에게 주었거나, 아니면 당대표도 사실 검찰통이라고 불리는 황교안 대표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가는 것이 더 맞았을 텐데 왜 굳이 김웅 의원인가라는 의문이 하나가 남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확실한 건이라면 고발을 했을 텐데 결국 고발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결국 이제 당 차원에서 끝냈던 것인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끊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애초에 대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 큰 좀 의혹 같은 거는 뭐냐면, 이 고발장을 주었다는 건데, 고발장의 내용이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그냥 대부분 이제 몇 개 비워놓고 누구나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그냥 비워놓고 사실상 거의 양식 정도를 전달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 고발장 양식을 못 구해서 그거를 굳이 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굉장히 큰 문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이 된 이후에 논의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가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저도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손검사나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어이가 없는 얘기고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님, 그러면 후보님이 모르는 사이에 고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고발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거 해서 뭐 하게요? 네, 이제 관련 의혹이 일단 김우수 검찰총장 손에 맡겨졌는데요. 이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와 당무감사, 이 부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윤 후보가 직접 이야기했듯이 정말 고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납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후속 절차들을 밟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윤 총장 쪽에서, 윤 후보 쪽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결국 이제 문제되는 것이 당시에 검찰의 최정상에 있던 윤 총장에게 분명히 보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윤 총장이 사주한 내용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증명할 방법도 없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수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이것이 윤 후보의 정치적 결함으로서 비춰지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발이 됐건 혹은 아니면 고발할 사건이 할 만한 사건이건 아닌 건가 상관없이 당시 현직 검찰이었던,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정보수사 과장 되게 중요한 정책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자가 이것을 고발 의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사정기관으로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한 것들을 이첩받거나 아니면 문제의 혐의가 확인된 것을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되려 그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4월 15일 날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스스로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혹여라도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검찰 자체가 완전히 사유화되는 것이라, 이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기관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만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이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김재섭 위원에게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경선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치 혹은 약간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런 이제 악재까지 겹치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회의론도 있다라는 게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글쎄요, 뭐 모든 후보에 대한 회의론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는 선거 중에서 가장 우리 당의 전신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당이 가장 크게 압승했었던 선거는 단연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이제 정동영 후보 간의 대결이었었거든요. 네.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 나왔던 것이 이명박으로 불안하다라는 얘기, 당시에도 기사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어느 후보나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늘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불안감은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회의론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큰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뭐 권지웅 위원께 이제 질문 드릴게요. 엑스파일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의혹이 불거져 왔는데, 윤석열 대세론이 이 사건으로 크게 휘청일 것이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만약에 일부라도 사실이라고 하면 아주 크게 휘청일 것이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해 반기를 들면서 후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검찰이 사실은 본인이 사유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의혹이 불거지고, 이것이 일부 사실이 된다고 하면 저는 타격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순회 경선 첫 개표 바로 내일인데요. 첫 승부처는 충청권입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과반 득표를 자신하고 있는데, 조직력 면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특별한 지지를 별개로 하고서는 사표를 던지고 싶은 유권자는 없기 때문에 다 각 캠프에서는 기세를 되게 등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어봐야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이 한번 열어서 실제 개표 결과와 그 전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와의 격차를 좀 보게 되면 앞으로의 것들도 좀 더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캠프에 계시잖아요. 네. 그 실제 분위기는 과반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캠프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과반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네. 네. 김재섭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 표심 어디를 향할까요? 글쎄요, 저는
생각보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좀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 반등하거나 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거의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약간의 엎치락뒤치락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낙연 후보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국 과반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압도적인 표 차거든요. 그 정도로 나오기에는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 정도로 압도적인 느낌은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선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전국 그 평균의 바로미터 같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표심 같은 경우에도 뭐 과반은 좀 어렵다고 예측이 좀 되고 지금에 있는 지지율 정도 선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지금 홀로 웃고 있는 후보가 있죠.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인데 요즘에 그 상승세가 아주 그 눈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지지가 이제 눈에 띄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배종찬 인사이트 K 이제 소장은 이런 홍 대표의 그 지지율 상승은 뭐 민무홍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무조건 홍준표다 이런 역선택을 하는 경향이 이제 뚜렷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두 분은 이제 어떻게 홍준표 후보의 상승을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권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그분을 지지했던 표가 갈 곳을 찾다가 홍준표 후보로 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역선택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건 홍준표 후보는 추격자다 보니까 네. 좀 훨씬 가벼워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아주 집요하게 검증 질문이 오는 것도 아니어서 되려 되게 시원시원하게 본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조금 최근에 더 부각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두테르테와 관련된 발언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을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하진 않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라고 좀 느껴질 만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게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의미한 그 결과다. 네. 그 상승이 네. 역선택은 뭐 미미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의 하락세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도 네. 그쪽으로 이제 네. 올라간 경향이 있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20대, 30대, 그러니까 지금 그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 중에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 나이대가 20대, 30대 아니겠습니까? 20대, 30대가 정치권에 느끼는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답답함 같은 걸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또 20대, 30대의 강한 지지층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치권 내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누군가를 20대, 30대들을 많이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후보 간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유의미한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아직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홍준표 의원은 이제 본인의 스피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왔거든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최대한 아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메시지 관리를 해왔었던 네네. 것이고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고 토론회이 시작되고 각각 후보들이 각각의 메시지를 낼 때가 되면 또 지지율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는 정말 그 코 지지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메시지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OX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이제 비상은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를 역전하는 상황까지 갈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갈렸네요. 예, 그 답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역전할 거라고 아직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역전하는 시기는 분명 올 것 같아요. 그게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역전할 것이다. 네네.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보여준 게 별로 없거든요. 보여줄 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라든지 그것이 이제 2017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를 띄우셨던 분이고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사실 네거티브에 대한 공세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요. 올 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유지가 되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유의미한 변동을 줄 만큼의 확실한 지지층 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을 넘어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과 또 지금까지 나온 선관위의 절충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 각 후보들의 입장, 그 다음에 최근의 여론조사 동향에 따라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는 그 입장도 제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은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전통이라든지 당원 당규가 어땠는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특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는 원래 안을 존중하는 것.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선관위원으로 올릴 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빼진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의 안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면 큰 분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고 한 바 있고 이미 정했던 룰이 그것이기 때문이고 되려 저는 과도하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역선택이라고 탓하면서 이 국면이 더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이 뭐든 더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경쟁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관위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확정한다고 하죠. 네, 다음 주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민주당 경선의 충청 표심, 홍준표 후보 상승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제주도와 동해안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